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원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중구 교수님, 이창용 교수님 경제원론 책으로 할 텐데요. 우선 이 강의의 목적은요. 경제원론 내용을 아주 쉽게 좀 빠르게 설명하자는 게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 경제원론 책은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맹큐의 경제학이라든가 크루그만의 경제학 등등 많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중구 교수님, 이창용 교수님이 쓰신 이 경제원론 이 책이 아마 제일 좋고 바이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뭐 수업 듣는 거 외에 수업 목적으로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또 경제학 공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쓰신 이 책이 가장 알차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강의를요 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원론이고 또 스스로 아주 문장이 쉽게 써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쫙 빠르게 혼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강의 목적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시것이 합쳐져 가지고요. 책이 원래 되게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양을 너무 많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다가 지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복습용으로 쫙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중간에 PPT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중간에 판서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재 책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복습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의 뒤에 연습 문제들이 또 쫙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 기본 강의 이론 시간에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강의 내용을 끝난 다음에 따로 이렇게 또 한번 특강 같은 걸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챕터 1장 들어가면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 볼 텐데요. 1장이 경제학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경제학의 기본 성격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이라는 것은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합리적으로 잘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기초가 되는. 근데 우리가 문제에 빠졌어요. 아니 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면은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 갔을 때 뭘 살까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희소한 자원을 갖고 어떤 걸 선택할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 강의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강의를 듣는다 하면 제 강의를 들어야 되겠어? 다른 강의를 들어야 되겠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전부 다 경제적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희소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이런 희소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는요. 국민경제 전체적인 기본 골격과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을 경제학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시장 하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학의 기본적인 성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경제학이다라고 하면은요, 뭔가라고 하면은요, 우리 책 앞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애매해요. 그 경제학 많이 들어보고 우리 소중한 우리의 삶에서 아주 밀접하게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야, 경제학이 뭐 배우는 학문이야? 하면 이게 정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우선 뭘 다루는가 살짝 한번 눈여겨볼게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펴들면 물가가 불안하다, 취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 관련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삶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경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자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이 어떻고 인플레이션, 경제, 장기적인 성장, 빈곤, 환율, 노사관계 뭐 경쟁과 독점, 환경오염, 조세 이 모든 게 전부 다 경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았어. 이런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군. 그래서 이러한 경제학을 왜 배우는가라고 하면요. 여기요. 현실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서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을 잘 해야겠다라는 게 바로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단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거요. 현실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작동 원리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경제 지식이 없으면 다양한 경제 현상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경제에 다양한 관심되는 변수들이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왜 발생한 거야? 이유는 뭐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바로 경제학의 관심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경제학을 배우는 또 다른 목적은 합리적 선택의 기본 원리를 배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긴 할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레컨이라는 단어에서 레셔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직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편익하고요. 뒤에 다시 할 겁니다. 비용, 코스트를 비교해 가지고요. 이게 어떤 게 더 큰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경제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단어로 써 있습니까? 선택의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직면하는 선택을 잘하는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백화점과 마트에 갔을 때 어떤 걸 살까? 사면 얼마나 살까?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유한한 자원, 이 유한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여러 가지 돈도 자원이에요. 돈도 자원이고 아니면 시간도 자원이고 아니면 에너지도 자원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말 그대로 석탄, 석유 같은 지하 자원도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하면은요, 유한하다라는 게 희소하다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희소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도대체 경제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희소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제라고 돼 있잖아요. 경제제. 이게 뭡니까 하면 희소한 재화야. 자유제는 희소하지 않습니다. 충분해서 무한히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자유제, 프리가 사실 이제 번역을 공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 재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제제라는 것은 희소한 재화 그리고 자유제라는 것은 공짜, 프리라는 게 대가 없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가가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자유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제제는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라는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단어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희소한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거 그거 잘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을 바꾼 겁니까? 선택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시작할 때 선택이라는 단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페이지 중간에 이 단어 경제학 개념이라는 그 문장 빨간 색깔이 있는 거 잘 좀 체크해 주시죠.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첫 번째 줄 찾으셨습니까? 욕망은 무한한데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이스,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제학은 뭐 하는 학문이야? 하면은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선택과 관련돼서는요. 꼭 우리가 기업을 하거나 이런 것만 있지 않아요.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이 모든 선택의 문제를 다 경제학으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요. 경제학은 무엇을 생산하고 말 그대로 생산된 거를 교환하고
소비하는 이런 거와 관련된 걸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는요 선택과 관련된 것이면 전부 다 경제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 여기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학 이래 가지고요 우리 결혼을 할까 말까 이것도 많이 고민들 하죠. 내가 결혼하면은 미치는 거 아닌가? 결혼하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과 결혼했을 때 얻게 되는 행복과 즐거움 비교했는데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면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지 않는 거야. 애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만약에 한 명을 낳았어요. 한 명을 키우는데 자녀가 있는데 한 명 더 낳을까? 가족 계획을 세운다 합시다. 근데 한 명 더 낳았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을 것이고 한 명 더 낳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등등등 육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편익보다 비용이 크면 그만 낳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크면 그럼 애를 한 명 더 낳게 되는 거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행을 한번 털어볼까? 은행을 한번 털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털어가지고 얻다 은닉해서 내가 그거를 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랑 야 근데 은행 털다가 걸리면 감옥 가잖아. 그 비용과 같이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걸릴 확률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를까 말까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또 예술의 경제학, 스포츠 경제학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경제학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페이지 맨 마지막 제줄에 경제학의 관심 영역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되니까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야 이게 경제학이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택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경제학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 셀프로 볼게요. 거기 6페이지에 가보시면 가정의 경제학에서 뭐 여러 가지 게리 베커와 관련된 자녀를 얼마나 낳을 것인가 자녀의 양뿐만 아니라 질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경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경제학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가? 올바른 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학은 논리의 학문입니다. 뭐 암기하는 과목은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많은 논리적인 관계를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언제나 if then 이런 식으로 끌고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리의 철저한 학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그게 나와 있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찾았습니까?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 제도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만의 어떤 독특한 특색이 있을 수 있고요. 미국 사회만의 어떤 미국 제도만의 어떤 특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차이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야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의 학문인데 그런 경제 정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정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각각의 사회 아니면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제도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요, 우리가 경제학은 뭘 하는 학문입니까? 라고 했으면 선택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막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합리성이라는 거, 우리가 레셔널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경제학에서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요,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레셔널이 단어가 레컨이라는 단어에서 오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계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계산적이다. 그러니까 매 순간 선택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야. 편익과 비용을 따져가지고 편익이 좀 더 크게 되면은 선택하고요. 비용이 크게 되면 선택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제 주체들을 우리가 보통 경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교재 가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전형적인 경제인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 합리성이라는 게 경제에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개개인들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 선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목적은
개개인들의 어떤 행복을 증진시키는 건데 소비자들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효용이라는 말을 쓸 건데요. 만족을 이왕이면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라고 하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것을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용, 만족의 극대화랑 그리고 이윤의 극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수단의 합리성이다 라는 거예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도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수단의 합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요. 이 편익이요. 편익은 베네핏이에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요. 비용은 코스트예요. 코스트.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 발생하는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게 되면은 선택을 한다. 대학 갈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크니까 또 남들이 가니까 우르르 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대학 진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남들 가니까 무조건 대학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얻게 되는 편익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뒤에 다시 하겠지만 가지 않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까지 다 비용으로 간주해가지고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교재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8페이지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은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비용할 때요. 이 비용할 때 좀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계학, 회계사들이 바라보는 그런 비용이 있어요. 그걸 어카운팅 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비용에 가까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선택이잖아, 선택.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있어요. 인간이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합시다. 왜 듣고 계세요? 아무튼 듣고 있는데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너무 피곤해요. 잠을 잘 수 있고요. 아니면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여행을 할 수 있고 등등등 많은 선택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이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초이스를 했어요. 왜 수업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여타 선택지보다 수업 듣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익을 가장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용 대비. 그래서 이게 최선의 어떤 선택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수업을 듣게 되면 다른 여기 나와 있는 잠을 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요. 이것도 하면 좋은 거잖아. 졸려 죽겠는데. 근데 수업 듣고 계시고 영화 보고 싶은데 수업 듣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고요. 포기. 아쉬움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만약에 수업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이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에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나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포기하게 되는 오퍼튜니티가 되는 거잖아요. 이 포기하게 되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이런 아쉬움도 하나의 비용으로 간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비용을 얘기할 때 자, 우리 앞으로 경제학 동네에 왔으니까 이 기회비용을 진정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요.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다 비용에 포함시킵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보시면은요. 우리 기회비용과 매몰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9페이지 가보면 레스토랑에서 운영되는 수익과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한번 표를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음식 판매 수입과 관련한 게 3억 원이 있고요. 그래서 수입의 총 합계는 3억 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재료비, 인건비, 또 지급이자, 임대료, 전기가스, 수도, 제세 공과금 이래서 비용까지 다 더하면 2억 5천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든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쉽게 그 이제 눈에 보이는 비용 거기 나와 있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매몰비용이라는 게 또 참고로 있는데 그 참고로 하나 보세요.
썬코스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 한번 지출이 되면 일단이라는 말 잘 보세요. 한번 돈을 쓰면 엎질러진 물이야.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매몰 비용이야. 지나간 버스야. 여러분들이 보통 뭐가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한번 투자했는데 회수가 불가능한 것들은 다 매몰 비용입니다. 지금 엎질러진 물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화 티켓표를 극장표를 얻었는데 요즘이야 재발매가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표를 잃어버리면 그냥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흔히 광고 이렇게 할게요. 광고를 했는데 뭐 제일 잘 나가는 뭐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훌륭한 유명한 연예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매티에스라고 할까요? 매티에스 앞으로 유명한 뜰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BTS에 버금가는 매티에스가 생겼어요. 뭐 메가리에서 매티에스 이렇게 했는데 이 매티에스 멤버들이 막 이제 우리가 뭐 엄청난 돈을 주고 광고를 찍었어요. 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매티에스로 오세요 해가지고 다 미소 짓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광고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광고 다 찍었어요. 몇 억씩 막 주고 몇십억씩 주고. 근데 얘네들이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어떤 사고가 생긴 거야. 이미지가 안 좋은 사건.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동영상을 찍고 광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까우니까 일단 투입한 거니까 지출한 거니까 이거 계속 내보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 이거 그냥 다 날려야죠. 가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어떤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은 뭐 개그나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이제 게스트로 출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촬영까지 마쳤는데 불미스러운 안 좋은 사건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만 이렇게 편집하기도 하잖아. 정 안 되면 그게 애매하면 통편집을 한다고요. 아깝지만 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몰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선택했을 때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콩고드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앞에서 기회비용 해서 레스토랑 얘기를 해놨는데 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예 있잖아요. 그 기회비용 따지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입은 3억 원이고 비용이 2억 5천만 원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박 씨가 만약에 호텔 요리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500만 원의 뭐 돈을 받기로 했었다라고 하면 블러블러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1년 동안 판매 수입이 3억 원 될 걸로 얘기하는데 비용 블러블러 하게 되니까 2억 5천만 원 비용이 돼서 5천만 원 이득을 얻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만약에 했을 때 그 사람이 계속 할까 말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생각하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여기 살짝 한번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 쓰면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칠판을 하나 열었어요. 자, 여기 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원래 레스토랑에 가기 전에 이제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여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별전자를 다니고 있었어요. 별이 4개니까 사성전자 이렇게 합시다. 자, 요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직장을 다닐 때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면 6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6천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고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 치킨집을 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치느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치킨집을 했을 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기 보시면 수입의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수입이다 라고 하면 총자도 쓸게요.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거기 보시면 3억 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거기 보시면 총 비용은 비용의 합계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회계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2억 5천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이윤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총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5천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이거를 이윤 이렇게 하면 이게 0.5억 원 하니까 5천만 원 이렇게 된 거야. 자, 우리가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야,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괜찮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을 좀 이걸로 할까요?
나쁜 건 아니야.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윤이 이만큼 됐으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제학은 아니 사성전자를 다니면서 6천만 원 받고 있었는데 내가 레스토랑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만약에 이쪽 길을 가게 됐으면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6천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 아쉬움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 날리는 거야.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야, 내가 말이야 레스토랑 있을 때 얻게 되는 이윤이 여기 5천만 원이 되니까 야,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회사 다녔으면 연봉이 6천이야. 치킨집 하면 연봉이 5천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경제학적 마인드가 없는 경우에는 특히 회계학이나 경영학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붙는 게 뭐냐면 회계적 이윤이야. 회계사들이 바라보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야 이게 아니라 이거 포기한 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포기에 따른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포기에 따른 6천만 원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요. 오히려 5천만 원이라는 매출액에서 저 기회비용까지 빼게 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1천만 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냥 회계학적 비용과 경제학적 비용 얘기했을 때는 야, 이거 자기가 선택한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을 우리가 운영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이다 라고 하면은요 돈이 나가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야, 니네는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좋겠네. 그게 아니라고요. 이 임대료를요 만약에 이 학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이거 딴 사람한테 임대해주면 임대 수익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한테 임대료를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 3절에는 경제적 자원과 생산 가능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경제적 자원,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요, 뭔가 희소하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경제적인 자원,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요, 아껴 써야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모든 자원을 다 아껴 쓰긴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정신없으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로서 어떤 생산 요소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되는 서비스예요. 이게 처음에 하실 때는 노동이라는 게 사람 몸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팔고 이렇게 되는 거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하거나 누구를 채용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몸을 산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일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본이다라고 하면요. 생산에 사용되는 건물, 기계, 공구, 설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캐피탈이라는 자본 얘기할 때는요. 제가요 사업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거 아니야. 그건 이제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그거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자본은 우리가 금융자본에서 앞에다 파이낸셜을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이 사람이 노동을 해, 일을 해, 땅을 파. 맨손으로 파요? 안 되지. 뭐 삽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구가 있어야지. 삽질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뭐 어떻게 이를 뽑으러 왔습니다 하면 뭐 이렇게 뭐 손으로 뽑아요? 뭐 아무튼 실로 뽑더라도 뭐 도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의료기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자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자원을 포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3대 경제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인풋으로. 그러니까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경제적 자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최근에는 이것처럼 기업가적 노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삼성이나 이렇게 뭐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 옛날에 보면은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 점차 좀 어렵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뭔가 CEO나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기업가적 마인드가 그 회사를 또 팍 한 단계 점프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공한 기업들이 어떤 리더라고 할까? 말 그대로 리더십.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또 기업가의 어떤 모험가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풋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레이버, 노동이라고 할 거예요. L이라고 많이 씁니다. 캐피털 K라고 많이 쓸 거예요. 원래는 C라고 써야 되는데. 그리고 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니면 경영 능력 이런 걸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요. 이게 인풋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인풋들을 집어넣어요. 얘가 인풋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노동, 자본 이러한 인풋을 그래서 어떤 건물에 집어넣어. 예를 들면 뭐 삼성 이런 데 안에 집어넣으면 이걸 잘 버무려 가지고요. 뭔가의 가치가 있는 뭐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웃풋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품은요. 눈에 보이는 걸 재화라 그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생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은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원해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모든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모든 걸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걸요 구주라고 해요. 그래서 재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용역 또는 서비스라고 하니까 이 둘을 합쳐서 상품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은요 쌀이나 옷, 자동차처럼 우리 주위에 보는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바로 재화의 범주에 속하고요. 또 상품으로 매매되는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발 서비스, 휴대폰 서비스, 보험 서비스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풋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에 대한 그러한 상품이죠. 그걸 이제 뭔가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게 생산 가능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보시면 한 경제에 주어져 있는 생산 자원, 노동과 자본과 토지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두 활용해서요. 특히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양, 그 아웃풋의 양, 상품의 조합을 우리가 나타내는 곡선이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자, 먼저 로빈슨 크루소 같이 혼자 존재하는 그런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단순한 어떤 경제 상황이에요. 자, 노동력만 있다라고 할게요. 자본 없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 나중에 볼 텐데 내용을 좀 심플하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요. 노동만 있고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게 300시간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빈슨 크루소가 지금 무인도에 혼자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노동을 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하나는 딸기가 있고요. 딸기. 또 하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딸기를 키우거나 물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한 걸로 하면 L이라는 노동을 투입합니다. 노동을 투입해서 로빈슨 크루소가 생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아웃풋이 바로 딸기와 물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그리고 인풋은 여긴 노동 하나만 있다고 한 거예요. 자본이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경영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과의 그런 관계를 생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니까 3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한된 300시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페이지 가보시면요.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300시간을 투자해 가지고요. 딸기 같은 경우에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최대한 여기 300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모든 시간을 물고기만 잡는 데 투입을 한 거야. 그러면 물고기 600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 입장에서 A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점은요. 딸기는 아예 생산을 안 하는 거야. 딸기는 생산하지 않고요. 물고기만 생산하는 경우고요. 나중에 우리 이런 그래프 자주 볼 거니까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자, B점은 뭐예요? B점은 아예 물고기는 안 잡는 거야. 됐어, 나 물고기 싫어. 그래서 물고기는
안 잡고 뭐만 생산한다? 딸기만 생산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바로 딸기 300그릇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 입장에서는요, 아니 시간을 우선 딸기를 잡는데, 우리가 이건 좀 뒤에 다시 할 거예요. 딸기를 하나 더 이렇게 생산해서 따는데 물고기를 포기해야 돼. 이 기울기가 바로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딸기를 하나 이거 생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2마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1 하나 증가시키려면 마이너스 2만큼 포기를 해야 된다. 이 기울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업을 듣게 되면 뭐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뭔가 다른 걸 포기해야 돼요. 그 경제학에서 희소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딸기를 여기 보면 단위가 한 그릇이네. 한 그릇, 한 개라고 해도 되겠는데, 한 그릇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딸기를 하나 더 생산하려면 뭔가 대가를 포기해야 되잖아. 물고기 2마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물고기 2마리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이거 뭔가를 포기한다. 이게 바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우리 요게 바로 이제 하나를 얻게 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돼서 요 검은 색깔 이렇게 쭉 녹색깔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우리는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근데 거기 D점과 같이 만약에 요 안에 있는 건요, 내가 만약에 이쪽이라 할게요. 여기라 합시다.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 D점을 여기다 쓰는 게 더 낫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 100개 이렇게 있어요. 100개 생산하는데 D점 여기쯤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쯤. 그럼 점점 보시면 내가 물고기를요 한 뭐 250마리 이렇게만 잡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딸기를 100개를 생산하는데 물고기 250마리다?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물고기를 더 생산하거나 딸기를 더 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칠한 이 안쪽에 있으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낭비라고 써주세요. 낭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어떤 노동력과 시간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요 기울기 있잖아요. 그래서 딸기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그 정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요 좀 더 일반화시켜 가지고 이제 그림을 나타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분 직선 모양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전제 조건이 노동만이 유일한 인풋이고요. 1시간의 노동을 가져다주는 딸기와 물고기의 양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요. 노동 외에 여러 생산 요소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 요소 투입량의 변화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상품의 양도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면요. 그때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는 표현 잘 체크해 두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1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요 파란 색깔 위에 나와 있는 게 가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산하고 있는 여기가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내고요. 효율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이 안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비효율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낭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H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H점과 같은 이런 점은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점이야. 달성이 불가한 점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로빈슨 크루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도구가 생긴 거야. 물고기를 잡는 어떤 그물을 얘가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여기 뭐 쌀, 옷 이렇게 해놨는데 딸기 물고기라고 하면은 딸기를 따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거나 그렇게 되면 아니면 시간이 늘어났어.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하루에 뭐 아니면 뭐 한 달 동안 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00시간이었었는데 그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났다 생각하면은 얘가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국제 무역뿐만 아니라 더 확장지어서 많이 배울 테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로 이렇게 생겨요. 여기 원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바라다 봤을 때 이렇게 된 형태는 오목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여기 보시면 쌀이고요. 지금 쌀과 옷으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쌀이고요. 이제 XJ, YJ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 이름을 얘기할 땐요.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표현 방법 그 정도만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요. 이거 화살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쌀이라 할게요. 쌀을 한 단위 생산하게 되면 이만큼 옷을 포기해야 돼. 쌀을 생산하려고 하면 옷을 이렇게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게 이제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자,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P, PC 이렇게 있잖아요. PPC가 만약에 여러분 우하향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말로 쓰기 뭐하니까 XJ, YJ라고 할게요. 얘가 우하향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XJ를 내가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이만큼, 이거 델타가 이제 증가시킨다는 표현이에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 이만큼 YJ를 포기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이게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내가 XJ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뭔가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YJ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하는 게 경제학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 그 시간을 딴 데 쓸 시간을 가져오는 거니까 다른 걸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얘기는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XJ를 우리가 추가로 생산을 더 하게 되면 생산 시 자, 대가가 필요합니다. YJ를 얼마? 포기해야 돼요. 일부의 YJ를 포기해야 돼요. 그때 얼마를 포기해야 되니 그걸 보는 건데 이 포기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XJ 하나 더 생산할 때 YJ를 이만큼 포기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14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선분이 아니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생긴다고요. X가 있고 Y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직관적으로 살짝 봤을 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천천히 잘 봐보세요. 내가 XJ를 하나 생산할 때 YJ를 포기해야 돼요. 이만큼. 생산할 때 YJ를 포기해야 되고 이거 하나 생산할 때 YJ를 포기해야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J를 한 단위 생산하려고 하는데 포기하려는 YJ 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돼, 요만큼. 근데 그 다음에 포기하려는 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고? 포기하는 양이 일정해요. 이게 지금 기회비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기회비용. 그래서 얘는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하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 자, 눈을 여기서 한번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여기서 바라보니까 오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내가 XJ를 하나 생산할 때 처음에는 포기하려는 양이 작다가 점차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축구팀이라고 생각할게요. 축구팀이고 축구팀을 하나 더 생산한다 합시다. 여기가 합창팀이라고 할게요. 노래하는 팀이에요.
자, 학생들이 100명 있어. 근데 축구팀을 한 명에서 11명 이렇게 해서 축구팀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는 축구를 하고 싶은데 노래는 별로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 축구팀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축구팀 하나 만드는데 포기하려는 노래를 별로 싫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니까 그 기회비용이랄까 포기하는 대가가 별로 크진 않습니다. 근데 축구팀을 하나, 둘 자꾸 만들다 보면은 노래는 하고 싶은 애들을 강제로 축구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산할 때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아형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오목하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X제 생산에 따른 생산의 기회비용이 Y로 표현한 거예요. 좀 요거 나중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Y제로 표시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진다. 이걸 체증한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14페이지 맨 마지막 제줄에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나와 있는 이거 이제 뿅 하고 잠깐 들어갈게요. 앞에서 나와 있는 F에서 여기 나와 있는 G점으로 갈 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쌀 생산을 늘리려고 할 때, 자, 밑줄 치세요. 곡선의 기울기가 점차 가팔라진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 한번 될까요? 한번 굵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었다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F점에선, G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팔라지는 거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X제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그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여 가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진다는 것은 쌀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를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 Y제, 옷으로 표현한 기회비용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15페이지에 나와 있죠.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면은요. 기회비용이 점차 커진다, 체증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상품의 생산, 보통 이제 수평축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합니다. 한 상품의 생산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그것의 기회비용이 더욱더 커진다는 현상을 우리가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자체가 나타나는 게 바로 수평축에 나와 있는 X제, 쌀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앞서 본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면서 여기다 살짝 미니 그림 다시 그릴게요. 이게 X제고 Y제인데요.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 완만해. 그 다음 가팔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합시다.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그 점에서 기울기는 쌀의 기회비용이다. 기회자 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기울기의 의미는 기울기는 X제의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기회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은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기술이 개선되거나 생산 자원의 양이 증가해서 인구가 노동이 증가하거나 자본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경제적인 성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리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림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국민경제 기본 골격 해가지고요. 뭐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세 경제 주체는 뭐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소비의 주체가 되는 가게, 하우스홀드라고 얘기하고요. 생산의 주체가 되는 기업,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죠.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각종 세금을 징수하면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라는 요 세 경제 주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방경제하에서는 다른 나라가 존재해요. 그걸 해외, 외국이라고 또 표현하면 사경제 주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시장도 역시 세 개로 나타내는데 마켓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우리가 마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켓 중에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요. 어떤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상품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상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재화,
옷이라든가 쌀 이런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뭐라 그랬죠? 서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바로 우리가 상품 시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이야.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가게가 있고요.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도 계속 얘기할 텐데 가게는 뭐라고요? 소비의 주체가 돼요. 소비를 통해서 말 그대로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을 누리고요. 기업은 보통 생산물 시장에서는요. 생산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만들죠. 재화나 서비스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상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합쳐서 커머디티라는 표현을 써요. 상품을 만들어서 저기다가 이제 보내는 거야. 그럼 대신 여기 상품 구입 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돈이 이게 흘러가요. 이면에는. 그래서 이쪽에 뭐 지금 얘기했던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돼서 일리 가게 되면 이면에는 구입 대금인 달러라든가 뭐 원화라든가 화폐가 이제 교환이 된다,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이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 물론 노동과 자본 외에 토지라든가 뭐 경영 자의 경영 능력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 자본시장 이렇게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이 거래되면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가 우리야 가게입니다. 가게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이 그 노동력을 샀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대가로 뭘 줘요? 대가를 줘야지. 그게 바로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임금 이게 대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본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 그리고 땅을 제공했으면 그에 따른 지대 그리고 어떤 경영 능력을 제공했으면 그걸 이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게 바로 요거니까 그거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페이지 거기 보시면 새 주요 시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자본주의의 모든 첫 번째 줄 교환은 시장 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와 있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 경제 주체가 이제 뭐 시장이 뭐 우리가 상품 시장, 노동 시장, 자본 시장이 있고 또 경제 주체들도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었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 경제 주체들 간에 그러한 어떤 주체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경제 문제가 있어요. 자, 세 가지 경제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구성원들의 선호에 따라서 쌀을 생산할지, 옷을 생산할지, 물을 생산할지, 뭘 생산할지, 노트북을 생산할지 그런 것들 우선 첫 번째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야, 생산하기로 했어. 만약에 노트북을 아니면 쌀을 생산하기로 하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 how라는 그 방법이 또 관심사가 돼요. 이왕이면 비용을 줄이면서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제 문제가 되고요. 생산한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for whom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고려해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보시면 요 세 가지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자원을 낭비 없이 엘로케이션, 이거 로케이션입니다. 어떻게 배치하는가예요. 여러분은 축구나 야구도 마찬가지야. 손흥민이라는 우수한 인재를 갖고 있는데 그 감독이 손흥민을 막 골키퍼를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자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잘 배치할 것인가, 로케이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선택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문제가 잘 된 거 그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과 가격 해가지고요. 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치킨을 먹거나 아니면 옷을 사거나 이랬을 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시장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물건을 자급자족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라면이나 스파게티나 그런 거를 먹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그것을 구입을 해요. 자, 그걸 바로
소비자가 시장에 참가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다 해서 소비자의 이득, 잉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시장이라는 거에 소비자가 참가해요. 그래서 소비자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구입을 해요. 바이를 해요. 구입해서 구입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득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시장에는요, 또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해요. 생산자는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 시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고요. 그래서 물건을 교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산을 해서 생산을 통해 역시 이득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서요. 그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도 이득을 얻고요.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도 이득을 얻어요. 그래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소비자한테 교환을 하는 거야. 물론 이 소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얘가 소비자지만 또 사과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은 소비자가 됨과 동시에 생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입을 하고 생산이라는 이런 활동을 바로 우리가 교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트레이드를 하게 돼서 그래서 둘 다 이득을 얻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환의 이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스토리를 하나 해놨는데 이거 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날 프라이데이가 나타나서 크루소와 교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은요, 각자 한 달 동안 300시간의 노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른 조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거 그냥 가로를 묶으세요. 우리 많이 쓸 겁니다. 단지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거야. 더 풍족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더 행복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교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 하는데 직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면 치킨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킨을 먹고 싶으면 닭을 키워야 돼. 닭아 빨리 자라렴 뿅아리부터 해가지고 이 클 때까지 치킨을 못 먹는 거야. 쌀도 마찬가지고 옷은 자기가 직접 지어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있으면은 그런 교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 2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노동 1시간당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크루소와 프라이데이가 1시간을 투입하게 되면 딸기 1그릇 생산하고 물고기 2마리를 생산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크루소 입장에서 봤었잖아요. 이런 그림, 생산 가능 곡선의 그림을 그린 거죠. 얘가 딸기다라고 하면 딸기, 물고기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럼 얘 크루소예요. 크루소. 그럼 크루소는 물고기만 생산하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300시간이에요. 300시간. 시간이. 그럼 300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 물고기만 잡는다 하면은 1시간에 2마리 잡을 수 있으니까 300시간 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게요. 600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 앞에 봤죠? 만약에 딸기를 1그릇 딸 수 있어. 1시간 투입할 때. 근데 300시간 한 달 동안 투입하게 되면은 300그릇의 딸기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크루소의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그래서 PPC, 크루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P가 뭐냐면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자, 프라이데이 한번 볼게요. 프라이데이는 여기다 그림을 좀 따로 다시 그립시다. 금요일에 프라이데이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가 있고요. 딸기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데이는요. 여기 보시면 딸기를 생산을 잘하네. 물고기는 잘 못 잡아 얘는. 근데 딸기를 잘 따. 근데 300시간 가지고 투입을 하게 되면 1시간 투입했을 때 딸기 3그릇을 우리가 딴다 합시다. 300시간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3, 3은 9. 900그릇의 딸기를 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합시다. 뭐 할까? 이걸로 할까요? 900그릇의 딸기를 잡아요. 딸기를 딸 수 있어요. 물고기는 시간당 1마리밖에 못 잡아. 크루소의 이제 성과가 반밖에 안 되네. 그러면 300시간 투입하면 그렇죠. 300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그래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P, B, C,
프라이데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책에서는 보시면 따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저 뒤에 국제무역론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요것 때문에 보는 건데 여러분 이 기울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기울기.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있잖아요.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딸기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쪽 가파르잖아. 근데 얘는 기울기 어떻게 되죠? 완만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기울기 자체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좀 살짝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기울기가 생산 가능 곡선에 여기다 써드리면 PPC의 기울기는 수평축에 나와 있는 딸기의 기회비용, 딸기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뺄게요. 수평축 그런 거 뺄게요. 여기서는 딸기니까 XJ라고 할게요. 그냥 XJ에 이게 XJ예요. XJ. 수직축이 YJ니까 XJ의 기회비용도 뺄게요.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 그냥 비용이다 이렇게 할게요.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여기 보시면 크루소랑 프라이데이 할 때 기울기가 얘가 가파르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딸기 생산의 비용이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둘 중에 누가 딱 봐도 우선 살짝 직관적으로 보면 재능이 더 많습니까? 크루소는 딱 봐도 물고기를 잘 잡어 상대적으로. 나중에 이게 비교위로 가야 되는데 프라이데이는 딱 봐도요 물고기보다는 딸기를 잘 따. 그러니까 이제 둘이 협상을 하는 거지. 야, 너 말이야. 크루소가 너는 내가 물고기 잘 잡으니까 물고기만 생산할게. 너는 딸기만 따. 이렇게 해서 왕창 생산한 다음에 교환을 하게 되면 여기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전에 요거는 폐쇄경제를 가지고 크루소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00시간을 150시간, 150시간 이렇게 반반씩 하게 되는 이 자급자족을 하는 경우에요. 자급자족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급자족 시 생산한 만큼 자기가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프라이데이는 450그릇, 150마리 이렇게 되는데 둘 다 한꺼번에 어느 한쪽에 투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상품에다가 생산 활동을 하는 거야. 손흥민은 축구에 올인하고요. 류현진은 야구에 올인하고 저는 뭐 강의 준비나 해야죠. 제가 만약에 축구하면 여러분들이 뭐 제 축구 경기를 보러 오겠습니까? 안 한다고. 왜요? 잘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손흥민이니까 손흥민한테 가고 물론 손흥민이 경작 강의를 했는데 더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아무튼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투입을 하게 되면 크루소는 물고기에 올인하는 것이고 프라이데이는 딸기에 올인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대1의 비율로 교환을 했잖아요. 교환을 하게 되면요 훨씬 더 얻게 되는 이득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교환의 이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이게 크루소가 이게 150이었고요. 근데 200그릇으로 증가하게 된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표를 보시면 각각의 150시간씩 사용을 했을 때 물고기는 300마리 할 수 있는데 이렇게 600마리로 400마리로 더 많이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게 되고 프라이데이는 어떻게 되냐면 450그릇이 되었었는데 훨씬 더 많은 700그릇의 딸기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물고기 150마리였었는데 이렇게 200마리로 더 늘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는 뭐냐면 살짝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 하실 때 너무 세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저 뒤로 넣었으면 좋긴 했는데 X가 있고 Y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곡선 상에서 이런 점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교환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 바깥쪽은 도달할 수 없는 점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A와 B인데 B는 교환 이전에는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B는 교환하기 전은 우리가 폐쇄 경제 하에서 얘기할 거예요. 교환 이전에 폐쇄 경제 하에서 선택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선택이 불가했으나 그러나 서로 전문화를 하는 거야. 특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뒤에도 아담 스미스의 핀 공장 얘기가 나오는데 핀을 자기가 혼자 자르고 갈고 구멍 내고 했더니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만들 수 있는 핀의 개수가 뭐 한 20, 30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화로 역할을 분업화하는 거야, 분담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철사를 잘 자르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넌 철사 자르기만 해. 어떤 사람은 잘 갈기만 하고 구멍을 잘 내는 역할을 잘하게 되면 그렇게 역할 분담하게 되면요. 그게 이제 분업을 하는 거예요. 분업을 해서 잘하는 분야에 특화를 시키는 거야. 이 전문화라는 표현을 써요. 전문화를 한 다음에 그래서 핀 공장도 그렇게 역할을 분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환을 하게 되면 요 밑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교환을 하게 되면 교환 시 어떤 한 사람만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 윈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여기 보시면 교환의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 두 사람 모두예요. 어느 한 사람만 더 이득을 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종전보다 더 많은 딸기와 물고기를 소비할 수 있게 됐다. 이걸 교환의 이득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그 22페이지에 보시면 그 읽을 거리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그래서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승리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달에 오른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털복숭인 네안데르탈인이 전형적인 원신 얼굴하고 있고 또 우락부락한 모습에 툭 튀어나온 눈이 지성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이들이 뇌 용량이 현대인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컸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띨띨한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네안데르탈인이 우리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지?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 우리가 현생 인류와 관련된 그런 데랑 이렇게 서로 경쟁을 붙었을 때요.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요. 상대적으로 우리 인류는요. 좀 더 교환을 통해 가지고 뭔가 훨씬 더 생산량을 크게 분업을 통해서 크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바로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의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다.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려는 건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면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시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시장할 때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격에 의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시장의 활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이꼴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격이라는 거, 시장이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산권이 확립돼야 되고요.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되고 자유로운 교역이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반면에 통제경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시장경제 외에 통제경제는 정부가 이런 말이 들어가요. 정부의 명령, 계획, 통제에 의해서 약간 북한 사회주의 생각하시면 돼.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하냐 등등등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 경제는 뭐 나중에 정부가 시장을 이렇게 말 그대로 통제해 가지고요 움직이는 체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자유로운 시장에 맡겼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훨씬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축구 경기 티켓이 있어. 손흥민 경기랑 제가 뛰는 축구 경기에 티켓이 있어요. 근데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흥민 경기로 사람들이 가겠지. 다 보고 싶은 걸 원하는 걸 간다고요. 제가 뛰는 모습? 그걸 왜 봐요? 눈벌이거든요. 제 가족이나 볼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는데 통제 경제, 북한 생각해봐. 김정은이 이제 축구를 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나 손흥민 경기 보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강제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시키고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습니까 하면 소비자의 선택폭에서는 시장 경제가 훨씬 더 선택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얘기가 거기 보시면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라는 기구, 가격 체계가 바로 그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선택 역할을 하고요. 이 가격이라는 게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 효율성의 원천이 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과를 생산할까 아니면 바나나 생산할까 하면 어떤 거 생산할까?
생산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되면 생산자는요 뭘 생산해야 될까요? 가격을 봐야지. 사과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요. 바나나 가격은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이렇게 사과의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사과의 가격이 올라가 바나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떤 걸 생산해요? 사과를 생산하는 게 좋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걸 생산할까? 그렇죠. 그러한 시그널 역할을 합니다. 시그널. 시그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 역할도 합니다. 유인 기능도 제공하고요. 요거는 우리 책에 뭐 가볍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까요? 가격이 수행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 시그널을 전달해 주는 건데,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가격이 높고 낮으면 소비자가 그 물건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이 사과를 더 원하기 때문에 사과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생산하는 측면에서도요. 생산자들이 이거 원가 같은 거 고려했을 때는 이거 인건비가 사과를 따는 이런 것들 비용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아니면 생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요. 이거는 뒤에도 많이 할 건데 P라는 요 가격에는 뭐가 반영됩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의 어떤 선호가 반영되는 거야. 소비자의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가 선호가 반영될 뿐만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이 가격을 얼마나 붙일 거니까 이거기 때문에 생산자의 어떤 비용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센티브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이 생산할 유인,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상품 한 개를 팔아서 얻는 이윤이 더 커질 때, 그렇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너 사과 생산할래, 바나나 생산할래 했더니 사과 생산해서 한 단위 생산했을 때 얻게 된 이득이 더 커지면 당연히 생산을 사과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기업은 바로 이러한 유인을 쫓아서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그 다음 소득 분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 분배는요. 우리가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얻게 되는 어떤 이득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요? 첫 번째 줄 보세요. 노동의 가격이나 자본의 가격은 자, 그것을 공급한 생산 요소를 공급한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노동소득, 자본소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의 역할, 가격의 신호 역할, 인센티브, 소득분배 역할을 통해 가지고 매끄럽게 잘 돌아간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자, 25페이지 거기 맨 마지막 줄 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시장 경제라 시장 경제라 해서 언제나 이게 모든 게 잘 효율적으로 항상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시장에 맡겼더니 아니 손흥민 아니면 훌륭한 뭐 일타 선수라든가 모델이라든가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요 부를 축적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힘들거나 손가락을 빠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소득이 좀 공평한, 이게 공평성이라는 게 뭐가 공평한지를 봐야 되지만 아무튼 소득이 좀 골고루 좀 그나마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보장되지 못합니다. 위너가 모든 걸 가져가는 성격을 보이고요. 또 고용과 물가 같은 게 또 불안한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독점이라는 것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노폴리 해가지고요. 기업의 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기업의 수가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낭비가 있으면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쟁이 없으니까 나태해져요. 최선을 다 안 해요. 아니 여러분 어디에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경쟁률이 1대1이야. 그냥 지원만 하면 다 합격해. 뭐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 합격인데 열심히 안 한다고.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통틀어서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있는데 이 시장 실패는 다양한 우리 저 뒷부분에 얘기할 거예요. 공공재, 외부성, 독점 등등등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해서 마켓이 페일리어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정부가 개입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는 시장 메커니즘과 적절한 정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믹스드, 혼합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혼합 경제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26페이지 가보시면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습니다. 국부론을 쓴 경제학의 아버지 얘기하는데 사실 이분은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윤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이 뭐 이렇게 쫙 경제 수준이 올라가는 당시 상황에서 어떤 사익을 추구했는데 나쁜 짓은 아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막 슬퍼하는 거야. 그랬을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야, 네가 한 행동이 오히려 공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한. 또 국부론은 국가의 부를 올리기 위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교환 있잖아요. 국가 간의 교환, 그게 국가 간의 무역을 얘기하는데 그런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그래서 국부론이라는 그 책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1장을 마무리할게요. 챕터 1장에서는 경제학이 뭔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좀 스피디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많은 기초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한번 쫙 리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연습 문제 있잖아요. 연습 문제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좀 풀어드릴 어떤 시기나 어떤 기회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장의 경제학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학을 어떤 방식으로 연구할 것인가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감사합니다.